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펀치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제가 대표님의 인생 철학과 비전,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예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아트와 예술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서 매력을 느꼈길래 나는 이 일에 예술이라는 아니면 아트라는 이 일에 인생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술은 사람을 한데 모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기에 아트와 예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엔날레와 축제들은 그 도시의 굉장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규모적인 그런 전시들의 부수적인 그런 이벤트들은 그런 촉매제나 불꽃을 일으키고요. 또다시 그 전시를 보는 그런 대중들은 본인들만의 그런 예술적 영감을 갖고 또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저는 일상이 그런 예술과 일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네. 네. 즉 어떤 비엔날레 공연이 주는 파급력 네네. 그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파급력을 느꼈던 전시나 공연은 뭐가 있었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획하기 전에 나 이 공연을 봤더니 아니면 이 전시회를 봤더니 나는 이 일을 했어야 돼.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트와 예술이라는 게 꼭 공연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술은 사람을 한데 모으는 힘이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과도 어떻게 보면은 또 연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백자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화이트 컬러가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고 이 백자가 주는 힘 그리고 이 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 이 백자가 주고 있는 그런 예술성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 나도 이런 정말 멋진 백자 같은 그리고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작가님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 그리고 치유를 주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이 NFT 관련 전시 수익은 숲 가꾸기 캠페인에 기부한다. 또 신진 작가 한 분야의 거장과도 일을 하고 다양히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까 초반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술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즉 본인이 꿈꾸는 이 아트테인먼트의 목표가 뭡니까? 현재 사실 예술이라는 건 지금 현재 장르와 그런 경계가 사라진 융합 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결합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같이 잘 융합하여 그런 K-아트의 그런 세계성, 글로벌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이번 연도에도 많은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세계적인 그런 굴지에 그런 글로벌화 되어 있는 그런 뮤지엄과 함께 저희가 이제 국내 작가를 소개하는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중화권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한류 스타와 함께 기획하는 전시라든지 아트 프로그램, 투어 프로그램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의 컨텐츠를 소개하는 그런 팝업 스토어 여러 가지 등등을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데 혹시 요즘에 K-팝, 네. K-컬처 얘기하잖아요. 네, 네. 우리의 예술 문화는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그 단색화의 붐, 그리고 K-컬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세계화, 그리고 이거니 컬렉션의 그런 3조 원 가량의 그런 전시, 또 그런 해외 갤러리들의 한국 입점들, 그리고
전 세계의 그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프리즈의 또 한국의 입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홍콩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예술들이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으로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지금 성황리 하고 있는 뭐 그런 영화, 그리고 음악, 드라마, 그리고 뭐 뷰티, 그런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로 K컬처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좀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은 정말 이제 K아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다시 좀 이 길을 넘어가서 그럼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있다면 본인이 이제 직접 기획한 겁니다. 아까는 대학교 때 내가 봤던 그 놀라웠던 그 백자의 색깔이 있다면 네. 내가 기획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전시는 어떤 게 있습니까? 21년도에 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청담 쇼룸 그 4층 아뜰리에에서 했었던 그 목타나의 거장 이재삼 작가님의 전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재삼 작가님의 그런 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장을 열었던 전시이기도 하지만 작품 한 점으로 개인전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쉽게 생각해보면 작품 한 점으로 전시를 전시를 할 수가 한다는 없다. 게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 한 점으로 이렇게 공간을 해석한 그런 전시였고요. 하드웨어로 지배되어 있는 이 전시장을 소프트웨어로 장악하는 그런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시 준비 기간만 해도 작가님께서 작품을 하셨던 그 기간이 한 약 1년 정도였었고요. 전시 오픈되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재미있는 구성과 재미있는 기획에 또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전시를 또 보러 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네. 보면 이제 처음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는 분야를 개척해 나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개척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좀 네. 어려운 점은 어떤 겁니까? 사실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야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미술 쪽은 약간 또 보수적이고 그런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작가님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대규모의 그 다양한 곳에서 뭐 하나의 전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전에 호령전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타필드, 뭐 청담동 갤러리, 그리고 뭐 부산,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뭐 대관료나 거기에 정말로 많은 부수적인 그런 또 자금적인 부분들도 또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작가님들이 이렇게 이제 또 함께 해주시는 브랜드들, 함께 해주시는 작가님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뮬렛이라고 하셨는데 에뮬렛은 뭔가요? 에뮬렛은 세계성에 걸맞는 그런 아시아 문화를 서양 언어로 이렇게 표기한 그 동서양을 아우르는 주제를 컨셉으로 잡은 그런 워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12간지 프로젝트가 에뮬렛 우행, 에뮬렛 호령, 뭐 에뮬렛 묘령, 뭐 이런 식으로 그 매해에 그
그 새로운 그런 해를 맞았을 때 그런 본인들의 그런 행운과 그런 많은 그런 사랑과 기운들이 에뮬렛을 통해서 이게 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뮬렛이 부적이라는 뜻이어서 그렇게 새해 부적을 통해서 이 전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 전시를 보고 부적같이 하나 남겨서 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궁금한 점. 그렇다면 아까 이제 거장과 신진 네, 이제 발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신진 작가들은 어떻게 발굴하세요? 발굴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계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일지 몰라도 이 작가가 세계적인 무대에 나갔을 때 정말로 이렇게 같이 무대에 서서 이 기운들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나 전시들을 보면 또 그런 눈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계 무대에서 함께 그런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과 견줄 만한 그런 작품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가님들을 저희가 발굴하곤 합니다. 네. 그럼 주로 이제 작품 전시나 이걸 보면서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네. 하고 뭐 인터뷰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우선 요새 굉장히 또 시대가 많이 좋아졌던 게 저 예전 초창기만 해도 뭐 예를 들면은 해외의 정말로 굴지의 갤러리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 작가님들이 그곳을 다 일일이 찾아갔어요.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찾아가서 제 작품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미팅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작가님들을 또 많이 보고는 해요. 그리고 또 갤러리나 이런 그런 미술관 쪽에서도 그렇게 섭외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니까 이제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연령층이 이제 좀 네. 높거나 아니면 이제 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젊은 층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런 예술 작품의 전시나 이런 거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늘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거의 95% 상승? 인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저희가 이제 NFT를 또 디지털 전시와 NFT를 도입하고 나서 미술에 관심 없었던 그런 분들도 사실 이제 NFT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술 애호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NFT를 구매함으로써 이 작가의 NFT를 구매함으로써 이 작가가 궁금해지고 이 작가를 검색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가가 전시하는 이곳에 또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NFT도 구매를 했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또 디지털로만 소장하기보다는 이 원작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또 예,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또 원작도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도 많아졌나 보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NFT가 보통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하면 서울에서도 전시를 하고 지금 이번에 묘령전 같은 경우엔 대구에서부터 순회전을 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작년 호령전에서도 부산에서 또 이렇게 순회전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외의 지역에서도 보지 못하는 또 그런 타 지역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이 메타버스나 NFT를 통해서 실제 작품을 보진 않지만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 NFT 디지털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감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NFT와 디지털 메타버스의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일할 때 이제
보통 보람이 없으면 일하기 어렵죠. 물론 월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많긴 네, 합니다만 네, 네. 보람이 있으면 더 일하기 편해지는데 보람 있는 일은 있었습니까? 저는 전시를 할 때마다 매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그런 작가님들과 교감하고 그리고 이 전시를 보러 와주는 그런 관람객들을 볼 때 굉장히 설레고 그런 지금도 막 얘기를 하면서도 닭살이 돋는데 굉장히 그런 보람과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술하면 밥 먹고 살 수 있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네. 아마 지금 이런 기획 전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해서 나도 해보고는 싶은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K-문화가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영화 그리고 뭐 음악, 뷰티, 음식 그 다음 차례는 K-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전망과 재밌는 일들을 많이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을 더 드리면 네네. 본인은 이제 기자 일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곳에 소속돼 있는 큐레이터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좀 다른 분야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음 먹게 된 계기는 있었습니까? 계기. 네. 저는 항상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눠요. 그래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또 공동대표분, 그리고 이제 저희 작가님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그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만 또 많은,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도 많은 보람들을 느끼지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나오는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가장 컸었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스타트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네,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뭐 예술 전시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그럼 난 어떤 전공을 가야 되나? 그리고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저는 이게 꼭 미술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90%는 다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을 했었을 때의 그 자신감, 내가 이 기획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 기획을 해서 정말로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선 기획이라는 거는 맥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꼭 미술이 아니어도. 근데 이제 미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문화에 대한 트렌드, 미술 시장 경제에 대한 트렌드 이런 맥락들을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지는 뭐 예를 들면서 문화 동향, 그리고 경제, 뭐 정치, 그리고 정책, 법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뉴스나 다양한 그런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고 그러면 그런 말이 있죠.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좋은 기획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는 미대생도 네. 보면 그림은 자기가 저 친구보다 잘 그리는데 상대방이 제목하고 설명을 참 잘하더라.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까? 기획이라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기획을 또 뜻하는 거죠. 그냥 뭐 엔터 회사로 쳤을 때도 하나의 배우가 성장하기까지의 이 친구가 단순히 예쁘다라고 해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진 않잖아요. 이 그림이 단순히 예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랑을 받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 있는 그리고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런 기획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한테 예술이란 이 일이 주는 의미를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그냥 예술은 그냥 재밌게 노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놀 수 있으면 뭐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논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는 이제 방송에 안 나왔는데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도 했어요. 제가 임신 19개월 차까지 일을 했었어요. 갤러리에서. 그랬을 때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나는 태교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작품들이 있고 작가들을 만나고 그렇게 함께 내 생활과 삶이 같이 뭔가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면 이건 일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노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